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 이게 있으면 어디를 가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이거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구나. 왜냐면 나 명확하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근데 이거와 내가 맞지 않는 곳, 연관성이 없는 곳에 가도 이게 강력하고 굳건하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와요. 저는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운동선수로 한 10여 년간은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선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운동선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이 된 이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과 동일하게 군 복무를 하고 3년차 때 전역을 해서 예비역 육군 중위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다양한 도전들의 그 가장 첫 번째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은요, 바로 이 대회입니다. 치어리딩이라는 종목이고요. 정식 명칭은 스턴트 치어리딩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약 4년에서 5년 정도 운동선수를 했었고, 이 사진은 일본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제가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던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때 당시에 저는 세계 5위라는 성적을 냈고요. 비교적 메달권에 들지 못했지만 처음 대회 치고 되게 만족하는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어떤 자괴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 사실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대회 때마다 메달을 못 딴 적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실제로 이런 단체 경기 중에 옆 선수한테 팔꿈치로 코가 맞아서 경기 중에 코피가 난 적도 있었고, 실제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때 처음 그런 감정을 느껴요. 보통 이 대회가 끝나면 인터뷰 존으로 갑니다. 이때 저희도 똑같이 인터뷰 존으로 가서 2열로 섰어요. 1열에 가장 가운데에 딱 쓰게 되는데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저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 대신 말해주겠지. 봤는데 언니 오빠들이 다 전방 15도와 45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눈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사진이 찍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한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어요. 내가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코피가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국가대표인데 이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 도전의 첫 시발점이었어요. 이 영어는 제가 처음으로 제 자의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대회를 또 나가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느꼈던 치욕을 또다시 느끼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홍콩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회를 또다시 나가게 돼요. 차이점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회 성적이에요. 세계 5위에서 세계 4위로 한 단계 올라갔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대회 내내 제가 이 대회를 대하는 표정과 태도였어요.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하기 시작했고, 굳이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팀의 일경과 느낌전과 우리 팀이 준비한 퍼포먼스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태도가 제 경기 내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 실력이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달라진 점은 영어를 할 수 있다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거 자체가 저에게 주는 자신감과 어떤 당당함은 생각보다 컸어요. 치어리딩이 이런 다양한 스턴트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그 위에 올라가는 톱이라는 포지션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 동작들을 한 번도 100% 대회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성공률이 50%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100%의 성공률 동작들을 다 성공하고 개인 선수상도 받게 돼요. 이때 당시 내가 본업이 운동이니까 꿀릴 게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항상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 기간 내내 그냥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느껴요. 학생의 본업은 공부일 수 있고 운동선수의 본업은 운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부가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오히려 내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나는 영어 선생님도 혹은 영어 어떤 통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냥 이거 달라진 점 하나, 내 부족한 점을 하나 채웠다는 거에 플러스 1이 플러스 한 100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느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부족함을 직면하든지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최대한 그 순간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19살이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문학과를 가라, 체육을 했으니까 체대를 가라는 말은 많았지만
굳이 내가 이미 운동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데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걸 4년이란 시간과 돈을 허비해가면서 또 배우고 싶진 않았어요. 물론 당시 저는 체육학과나 영문학과 교수님과 같은 전문성이 있진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내가 해봤는데 이걸 또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플랜 B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성적에 맞춘 대학과 전공을 지원하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를 한 공문이 날아와요. 공문의 발송처가 KBS라는 방송국이었는데요.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고졸자 인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해가는 프로그램이었고 매 회마다 많은 다양한 기업의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한 명씩 채용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뽑고자 하는 기업의 사장님이 이 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우리 공사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 직원을 한 명 뽑겠대요. 당시 우리 학교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가봐라 라고 하셨고 우연치 않게 최종 인원으로 뽑혀요. 그럼 두 가지 갈 일이 생기죠. 대학도 합격을 했는데 기업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5분 이상 가진 않았어요. 대학이라는 선택은 제가 굳이 원하지 않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 전공이었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저희 특기를 살려서 사회경험을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자를 선택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딱 6개월을 하고 그만두게 돼요. 생각보다 복지와 복리후생이 되게 좋았던 곳이었거든요. 공사잖아요. 근데 퇴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통역이라는 게 A라는 나라의 사람의 언어를 B라는 나라의 사람의 언어로 치환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 저는 A가 하는 말에 첨언을 할 수가 없어요. A가 어떤 말을 해요. 거기다가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건 통역이 아니라 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틀렸다라는 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뭔가 앵무새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통역이란 분야는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이죠. 하지만 20살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제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부모님께 먼저 선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고 싶다라고. 근데 이건 내가 선보고를 드리면 푸조치까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냥 선조치를 하고 후보고를 해요. 그만두고 다음날에 가서 그만뒀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후보고에 대한 응징은 어마어마했죠. 20살인 저에게 정말 큰 혼이 나고 막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후회하진 않았어요.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승인이 안 나서 계속 다녀요. 근데 언젠간 좀 그랬다면 부모님은 원망했을걸요. 그때 부모님 때문에 안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라는 말이 하기 싫었어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해도 제 선택을 후회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났는데 전 이제 돌아갈 대학도 돌아갈 어떤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게 돼요. 그 나라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변환점을 맞이해요. 인도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카바디가 인도에는 국기와 같은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비슷해요. 어딜 가나 이 카바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딜 가나 하고 있고 어딜 가나 이게 들려요. 왜냐면 카바디라는 룰 자체가 카바디, 카바디, 카바디라는 말을 공격수가 무조건 해야 되는 룰이 있거든요. 제 여행이 방해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난 이걸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째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하면 잘하겠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영향으로 태권도 되고 여러 종목을 해봐서 저의 신체적인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근력과 파워가 좋았던 선수는 아니지만 순발력과 스피드는 좋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카바디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필요해 보였고 제가 이걸 잘 사용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다른 여행지가 정해져 있었고 티켓도 발권을 했었는데 그냥 다 취소시키고 바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운 끝에 전 14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그 해 말에 바로 상비군으로 뽑혔고 2015년도에 바로 국가대표로 뽑혀서 다양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18년도가 되고 저의 첫 번째 아시안 게임을 나가게 돼요. 이때는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있었던 경기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막 엄청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엄청 잘했다고. 1년 만에 국가대표 됐다고. 그렇다면 그런 제가 나갔던 아시안게임에서
저는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사실 저는 이때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쉽게 져가지고 결국에 4위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슬럼프가 한번 오더라고요. 가장 높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메달을 못 따니까 갑자기 꿈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카바디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하고 싶지만 이 슬럼프를 극복은 해야 될 것 같았고, 극복을 하려면 뭔가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제가 선택했던 건 중국에 가보는 거였어요. 중국은 이때 당시에 카바디가 보급되기 전의 나라였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기준으로 다음에 열리는 국가가 중국 항저우 작년에 열렸던 거기였거든요. 아니 다음 경기가 여기에서 열리는데 여기 나라에는 카바디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보급을 시켜보고 와야겠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내가 카바디를 알렸을 때 카바디가 엄청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카바디가 뭔가 인기 종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중국인들이 하게 되면. 연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이거든요. 50분이 안 걸려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현역 선수였으니까 갑자기 경기가 생기거나 훈련이 생기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연태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가서 거기 있었던 대학교를 찾아가고 거기 체육교육학과라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카바디를 강의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매 학기마다 작은 대회를 열어서 메달도 주고 제 명의 수료증과 티셔츠도 발급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는 제가 처음으로 카바디를 보급한 인원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2019년도가 되고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이 된 이력이 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저는 돌아와서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좀 늦게 갔어요. 그쵸, 관광공사 갔다 온다고 좀 늦게 갔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원하는 전공이 없어서 안 갔지만 이때는 좀 생겼어요. 제가 갔었던 전공이 전기공학부 안에 있는 을공학이라는 전공이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의료기기를 고치는 학과예요.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패럴림픽에 나가게 되는 이런 장애를 좀 갖고 계신 운동선수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요, 조금 불편하시거나 혹은 한쪽 다리, 팔이 없으셔서 을족과 을수를 차고 운동을 하고 경기를 치르시는데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운동량과 더 뛰어난 기량으로 운동을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힘들어서 주저앉다가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이 같은 운동선수인데 이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차고 계신 이런 의료 보조기기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고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돼요. 열심히 그냥 공대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2019년 미스코리아 부산 지역에 있었거든요. 제가 부산 예선에 합격했으니 본선을 치르러 오라는 문자였어요.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예선에 합격을 했대요. 야, 이거 동명이인 아니면 잘못 온 거다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맞대요. 제가 94년생이거든요. 94년생 우이준이 맞대요. 1학년 저희 대학교 후배들이 저 몰래 지원서를 넣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전 자의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스쳐요. 첫 번째는 제가 중국을 갔다 왔음에도 카바디가 그다지 홍보되지 않더라고요, 국내에. 근데 미스코리아 대회는 큰 미디어에 비춰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제가 당연히 당선은 안 되겠지만 여기 나가서 내가 카바디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 한마디를 하는 게 제가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 학군사관이라고 ROTC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성분들. 그게 군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저는 이미 합격을 해서 후보생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투복을 입고 매일 훈련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지나가시는 좀 나이가 정정하신 어르신분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유일한 여후보생이어서 눈에 항상 띄었거든요. 근데 저를 항상 부르시더니 군인이네요. 아닙니다. 저 후보생인데 짧으면 1년 반 뒤에 임관합니다. 소위로 임관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항상 이랬어요. 너가 무슨 군인이에요. 체력적으로 되지도 않고 가서 피해나 끼칠 거면 가지 말래요. 일단 저도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었던 사람이라 거기서 대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막 따지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 못했고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큰 걸음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제식 중에. 큰 걸음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물 한 4방울이 다다다닥 떨어져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전투복을 입고 있고 그래서 여자, 여고 혹은 여후보생이라고 알 수는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자체에서는 전혀 뭐 마시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남군 체력 기준으로 다 특급을 받았었고 사격도 다 특등을 했었고 뭐 우수 후보생으로 상도 받고 왔었는데 이런 나한테 그런 말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좀 어떤 분들이 그런 여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뭐 야전과 다양한 부대에 있는 여군들이 뭐 여군으로서의 어떤 환대를 받고 여자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고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군사적인 임무를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 단지 성별이 여자니까 여군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군이란 단어 안에 이 사람의 능력을 평화시두고 제한시두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 큰 미디어에 비춰질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모든 여군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선에 당선이 돼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뤄요. 첫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카바디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되자마자 바로 검색어에 막 카바디가 떠요. 네이버 검색어에 뜨면서 바로 다양한 업체와 어떤 기관에서 카바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마자 막 연락이 오고 매일같이 득달같이 달려와요. 바로 이뤘어요, 이건.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아직 있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기사에 댓글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뭐 준 군인이면 군대나 가지. 그리고 머슬매니아 같은 피트니스 대회나 나가지고 이런 데를 나오냐였어요. 실제 이런 제가 대면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제 얼굴에도 이런 말을 못 하실걸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 있으신 분들이면 그 시간에 이 댓글을 안 쓰시겠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거에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갈 길에 그냥 굳건히 가보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해 저는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열심히 군대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요. 입으면서도 열심히 카바디 선수로서 제 본분을 다해요. 이때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갖고 있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국위선양을 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시고 형사시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마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하든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좀 알릴 수 있는 명예로운 직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제가 카바디도 하게 된 거고 군대도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스 코리아는 제가 자유로 한 게 아니니까 제 목표 안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국위선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제가 국위선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 대회 기간 자체가 한 달인데 이게 나라마다 한 명이 오잖아요. 미국에서 한 명, 한국에서 한 명, 중국에서 한 명 와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 기간 동안 제 이름이 우이준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불리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때 조금 느껴요. 아, 이게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혹은 목표 이게 있으면 어디를 가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이거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구나. 왜냐면 나 명확하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근데 이거와 내가 맞지 않는 곳, 연관성이 없는 곳에 가도 이게 강력하고 굳건하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와요. 그래서 이때 이 목적 내가 잘 감싸 안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 많이 물었어요. 아까처럼 왜 굳이 미스코리아에 나가려고 해? 왜 굳이 군인을 해 너가? 물었을 때 저도 솔직히 반문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반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신경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신경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저만의 느낌표를 그 물음표에 대응하고 싶었어요. 누가 물어봤을 때 왜라고 말하기보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저만의 결과값을 항상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반문하기보다 그 물음표를 쳐내고 저만의 결과값, 저만의 느낌표를 항상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늦지도 더 빠르지도 않게 21년도에 임관을 하게 됩니다. 보병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는데 그때는 제가 선수 현역이었어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게 체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해 말에 무평단이라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있는 오공수 여단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는 제가 중2 계급을 달고 찍었지만 제가 갔을 때 당시 전 소위였어요. 보통 특전사는 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한 팀에서 12명이서. 근데 갔는데 그 여단장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팀으로 안 내려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 온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 여쭤봤더니 뭐 제가 체력이 부족한 거면 제가 노력을 하겠다 뭐 여쭤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12명이서 한 생활관에서 뭐 자고 뭐 야외 훈련 나갈 수는 3인 1실에서 텐트에서 자야 되는데 11명의 남군과 1명의 여군이 한 생활관에서 쓰는 것도 2명의 남군과 1군의 여군이 한 텐트에서 자는 것도 제한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화장실과 탈의하는 것만 잘 구분해서 하면 되죠.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반문할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근데 그 11명이 안 괜찮을 수도 있잖아 였어요. 근데 맞잖아요. 그분들이 안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제 능력을 부족하지만 제 능력을 키우고 그러한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상반기 정도에 만들어 주셔라. 그래서 하반기 때는 꼭 제가 가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받고 상반기 때는 다른 임무 수행을 먼저 하게 돼요. 다양한 파병부대의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장교를 임무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해 후반기에 파병 공고가 뜨고 저는 특전사부대 예하의 부대로 파병을 평화유지군으로 갔다 올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항상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전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레바논이라는 국가였고 저 8개월 동안 통역장교라는 직책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치어리딩. 그때 만약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저의 부족함을 야 뭐 내년에 뭐 통역사 고용해서 오지 뭐 야,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그 부족함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혹은 카바디가 안 알려줘요. 제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줘. 뭐 언젠간 알려주겠지. 슬럼프. 언젠간 하다 보면 극복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전 미국의 유학도 중국의 카바디를 보급하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 순간에 부족했던 저의 부족함을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언젠간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조금의 용기를 보태서 제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큰 결과값이 있진 않았지만 그때를 모여서 이런 파병이라는 더 소중하고 큰 기회가 다가왔을 때 이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는 저만의 능력과 어깨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느껴요. 순간을 살아봐야겠다. 내 순간에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면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흘려보낸다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결국에 평생을 가도 못하고 혹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말이니까 결국 저는 다양한 군사외교 작전을 통역장교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8개월간 파병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중2 2년차가 되게 돼요. 중2 2년차가 되면요 군대 안에서는 장기복무 지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즉 군대에 계속 더 남을 거냐 전역을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요. 저는 군에 대한 목표가 꽤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장기 복무 지원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레바논에서 한 뉴스를 휴대폰으로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제 쓰고 있던 손가락이 멈추고 뭐가 한때 딱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핑 돌아요. 원래 2022년도에 열려야 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된다라는 뉴스 속보였어요. 제가 여러분 4년 전에 자카르타에서 메달을 땄나요? 못 땄잖아요. 근데 이 부족함과 찝찝함이 제 현역 시절 내내 사실 있었어요. 제가 소대장일 때 용사인원들의 카바디를 알려줄 때도 내 주변 간부들에게 카바디를 전투체육 종목으로 보급할 때도 항상 전 당당하지 못했어요. 선출도 맡고 국가대표 출신도 맡지만 전 가장 큰 대회에서 메달이 없는걸요. 그 부족함이 3년 내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게 어쩌면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찝찝함을 없앨 수 있는 선수로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군대는 겸직이 안 돼요. 추가적인 영위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두거나 휴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휴직이 보니까 육아휴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냥 전역을 선택하게 됐어요. 군이 싫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라도 내가 필요해서 나라는 인력이 필요해서 부를 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하자마자 바로 선발전을 봐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전 최종 3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이 되고 나서 아시안게임 나가기 전까지 그 몇 개월간에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미디어에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이때 제가 들었던 감정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야 허무하다 였어요. 내가 그렇게 중국 갔다 오고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고 할 때는 그놈의 관심 하나도 안 가져주더니 이제서야 관심을 이렇게까지 가져다 주네. 근데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 다행이다 였어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돌아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201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9년을 했는데요. 9년 차에 드디어 관심을 크게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종목이. 그래서 오히려 뿌듯함이 더 컸어요.
전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3연패를 했어요. 3번 봐줬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전역까지 하고 왔는데 한 번을 못 이겼어요. 실제로 4년 전보다 성적은 더 안 좋아. 많은 패닉이 오고 허무하고 아쉬워요. 어떻게 돌아갈 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이제.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감독님이 야 이제 인터뷰하러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3연패를 했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인터뷰에서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해야 된대요. 근데 영어를 할 수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 난 선수이기도 하지만 통역장교 출신이지 해야겠다. 가요. 인터뷰하는 제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써먹겠죠. 근데 제 표정이 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기사가 떠서 사실을 봤더니 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금메달 딴 줄 알겠어. 그쵸? 그때 끝나고 나서 들었던 5분 정도의 시간은 짜증나 돌아갈 것도 없어 한심의 속상이었는데요. 5분이 지난 후에 제가 온종일 들었던 생각은 후련하다였던 것 같아요. 전 그래도 해봤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전역이란 선택이 무서워서 전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도 똑같이 전역을 못했다면 지금쯤은 대위로 진급해서 중대장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만약에 제 용사가 물어요. 중대장님 카바디 하셨다면서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나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나갔다면 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이 평생에 가도 풀지 못할 질문을 제 가슴속에 묻고 이 찝찝함을 평생 간직한 채 그다지 당당하지 못한 중대장으로 군 생활을 했겠죠. 근데 전 누가 물어봐요. 근데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 해봤어. 했는데 야 안 되더라. 쉽지 않더라. 근데 저는 이 후자의 말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저와 같이 전역을 해야 돼요. 큰 선택을 하고 어떤 걸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전 딱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전역을 할 때 야 이게 맞을까?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첫 경기를 치를 때 이게 맞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시작을 한 순간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넘던지 못 넘던지. 저는 사실 살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 저는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실패를 해보기가 무서우니까 실패를 해본 사람의 경험담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걱정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미 넘어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했는데 실패를 했냐 물어봐요. 만약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나 너무 또 점프를 낮게 해가지고 떨어졌어 라고 들어요. 그럼 제가 허들이 높구나. 그럼 나는 다음번에 더 높게 점프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키도 그 사람의 체중도 그 사람과 동일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운동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높았던 허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도전이 어려워서 누군가의 실패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먼저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시점은 계속 멀어지고 지연되고 결국은 하지 못해요. 근데 실패를 한다고 해서 성취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값지고 다양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허들을 못 넘어요? 첫 번째, 생각보다 허들이 정말 높구나. 다음번에 더 높게 점프해봐야지. 두 번째, 생각보다 더 빨리 도약을 쳐야 내가 스피드를 얻는구나. 세 번째, 애초에 허들이 너무 높았구나. 다음번에 조금 더 낮춰서 해봐야지. 근데 이런 옵션 값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주저하고 그리고 옆 사람이 실패되면 묻고만 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이 성취는요 절대 여러분들께 될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한 걸음 떼는 게 되게 어렵죠.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그때마다 썼던 하나의 팁을 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전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집중이란 단어인데 다양한 사람 혹은 다양한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강연가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1시간 하루를 집중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60분 내내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했었던 방법은 딱 그냥 이 F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지금 있는 순간에 집중을 해보는 거. 여러분이 이 순간 집중을 안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100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강의에 집중하면 150을 얻을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에 집중을 안 해줘요. 오기 전에 있었던 다양한 실수를 생각을 하고 끝나고 지금 어떻게 가지를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100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뭐 40, 30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전반전에서 실책을 하고 실점을 하잖아요. 근데 후반전에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매달리다 보면 결국엔 저는 그 후반전 그 순간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에 머물리게 되고 제 미래에 끝나고 코치님한테 엄청 혼나겠다 이 생각이 머물리게 되면 결국에 후반전에 제가 정말 좋은 공격 찬스가 찾아와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전 순간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느껴요. 내가 순간을 살면은 150의 성취를 얻을 수 있어도 못하면 그냥 마이너스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라는 도전을 한다고 칠게요. 다음날 당장 토익 990점, 미국 유학 너무나도 큰 도전이자 허들이잖아요.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최대한 제 순간에 가져와 보는 거예요. 영어라는 목적이 생겼어요. 이거를 그냥 제 순간에 계속 대입해보고 비유해보고 가져와 보는 거예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새마을 식당이 보여요. 야, 식당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아니면 오늘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야 오늘 강연 어땠어? 얘기를 해보는데 강연이 영어로 뭐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목표를 그냥 내 순간순간 갖고 와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 모든 순간은 내 목적을 위해서 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 오늘 하루, 내 오늘 시간, 내 순간은 내 목적을 위한 순간이었으니까 그냥 다음날, 다음 주, 내년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보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되더라고요. 보다 더 빛나는 순간들을 더 맞이하시길 멀리서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